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경계성 성격장애 관련된 영상을 많이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초기 영상에서 한 2회 정도 언급되었던 주제인데요. 한번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베토벤 아시죠? 아인슈타인 다 들어보셨죠? 앤디 워홀,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는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스퍼거 증후군이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든가 이런 어떤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경계성 성격장애인 것 같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모든 성격장애들에는 특징이 공통된 특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편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장애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안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하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드 중에 하나가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학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이 의학 드라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보셨을 텐데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시즌 5인가요?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흉부외과 여자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버즈니아 딕슨이라는 역할을 맡은 여자 의사인데 이 흉부외과 의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 버지니아 딕슨이라는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친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시선을 상대방을 향하지 못하고 옵니다. 다른 데를 보죠. 따라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행동이라든가 관심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슬픔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아스퍼거 증후군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레이 아나토미의 버지니아 딕슨도 바로 이 짧은 역할이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대인관계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거나 또는 소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주변 사람들, 동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이요, 실제 현장에서 진단을 내릴 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어떤 소심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과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자폐증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의 지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지적 장애라든가 언어 능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발달 장애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도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도 가고 어떤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두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또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그런 유명인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예이죠. 자, 또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에서 일반인들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투의 억양이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어떤 동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과장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의 사용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 중에서 3가지 정도 이상이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죠. 반드시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심리 상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어떤 MRI 검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가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치료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빨리 진단을 받게 해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즐겁게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